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YTN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며 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의 1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포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군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오전 추가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60세 이상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31건의 뇌혈전 발생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사 갑질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논의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다음 달 2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506명으로 전날보다 6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04명. 지난 1월 28일 이후 62일 만에 200명대가 됐습니다. 전남을 뺀 16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방역망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조용한 전파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26.1%. 같은 기간 확인된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언제든 감염의 불씨가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봄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 4일 부활절과 7일 재보선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요 행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칫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벚꽃이 활짝 핀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통행 오늘부터 제한됐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추첨해서 뽑힌 신청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 뒤를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만개한 봄꽃을 바라보면서 이 봄 기운을 몸소 느끼시고 싶으실 텐데요. 저희 취재진은 구청 허락하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오늘부터 이곳 윤중로 벚꽃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바리케이드를 본격적으로 설치하면서 평소라면 차들이 오가는 도로도 텅 비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통제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이곳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쉬움을 달랜 채 바리케이드 앞에서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염 우려의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벚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한 데다 봄꽃이 예상보다 이르게 피면서 내일부터 예정된 출입 통제를 하루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 1.7km가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신청자들만 정해진 시간에 통제 구간 출입이 허용됩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관람객을 추첨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하루에 7번 입장하는데 한 번에 최대 99명까지만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외계층과 노약자 1,000명을 포함해 일주일간 3,500명이 통제 구간에서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티켓을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추첨 관람 아이디어가 안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영등포구는 실명 인증 절차와 일회용 QR코드 발급으로 재판매를 막고 입장권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의 조작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작위 프로그램 선정 전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 구간이 아닌 근처 다른 벚꽃길로 꽃을 보러 온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상충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 등 일부 대중교통의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평일에는 여의도공원 진입로와 가까운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인근 버스 정류장을 100m 앞으로 옮겨 운행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엔 부근 버스 정류장 7곳을 폐쇄합니다.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 20개는 우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주말 기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와 주변이 혼잡할 경우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들어서만 전국 360여 개 어린이집에서 환자 480명이 발생했다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만 명에 대해서 매달 한 차례씩 PCR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은 4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100명 넘게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어젯밤 10시를 넘긴 시간에도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주점 입구에는 지난 29일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집합 금지된 지 하루 만에 또 적발된 겁니다.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동안 2달 정도. 여기 임대료만요. 다 없었어요. 단골 위주로 몰래 손님을 받았지만 당국의 합동 단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업소가 운영 중단 중인데 그 영업을 한 상태라서요. 또 다르게 더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룸살롱과 같은 밀폐된 유흥주점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흥업소의 특성상 QR코드를 출입자 모두에게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접촉자를 찾는 것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피로도가 크지만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방역수칙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남산에서 선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여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낙연 상임대책위원장이 LH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LH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이 위원장의 사과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처음 집장만 하는 경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어젯밤에도 역시나 이 내곡동 의혹이 쟁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오늘 어젯밤에 이어서 또다시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최대 쟁점은 내곡동 땅 의혹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자신의 초기 해명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다만 시장 시절 처가 땅 일대 그린벨트 해제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측량 장소에 직접 참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부동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서울시장 후보들은 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이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여기에 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인상을 10% 이내로 제한하고요. 이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어떤 부동산 공약 내놨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등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앞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공시가격 동결과 함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여론은 이렇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보다는 좀 국민의힘이 우세한 형세였거든요. 자, 오늘이 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를 직접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이제 선거 날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시장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55.8%로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고요. 네. 부산시장 여론조사 추이도 비슷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율은 51.1%로 절반을 넘었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2.1%로 19%포인트 뒤졌습니다. 네, 사실상 이 오늘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선거일까지 여론이 좀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순간 가장 바쁘신 사람들, 아마 선거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일 텐데요. 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 강병원 의원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이제 선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각오가 어떠신가요? 이번 선거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방역에 함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서울시장을 뽑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백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짜 뉴스를 항상 많이 만들어놨고요. 정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던 게 국민의힘이었는데요. 정말 코로나 방역에 앞장설 수 있는 시장을 뽑느냐, 아니면 1년 남짓한 이 서울시장 선거를 가지고서 시장 기간 동안 정쟁을 일삼을 시장을 뽑느냐.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 이 모든 삶이 달려있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여론조사 추이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박영선 후보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하루에 2%포인트씩 따라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마지막 날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정부 여당에게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잘못된 실정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촉발이 됐지만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최초의 여성 시장인 우리 박영선 후보만이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민주당이 힘을 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따박따박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위원장도 이 3%포인트 박빙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닥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달라지시는 걸 좀 체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저께 어저께 이 성관이와 MBC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거짓말 건이 계속해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분들도 야, 도대체 오세훈 씨가 내곡동에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그 땅에 가서 직접 측량을 했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큰 선거일수록 인물이 부각되고 인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직하고 성공했던 일 잘하는 민생시장 박영선이냐, 아니면은
시장직을 중도에 포기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했고 그러면서 중도 사퇴했던 시장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곡동 땅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을 내뱉는 시장이냐 이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가면 갈수록 힘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관련해서 일단 현재 이제 중도층 지지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큰 변수일 텐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 자체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요, 저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저희 당에 뭔가 잘못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었고 결집도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봤더니 이 내곡동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땅의 존재와 이치도 몰랐고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해명이 바뀌는 걸 우리 국민들 보면서 저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지지층이 저렇게 거짓말하는 시장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뭉치고 있고 이런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들로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좀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도 고집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공주도의 공급인데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공주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공주도와 민간주도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잘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많은 토지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해서 여기에서 인허가를 단축시켜주고 뭔가를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해 준다라고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이 그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한 것이지 여기에 공공주도 개발을 포기한다? 이런 말은 좀 언론에서 잘못 프레임을 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당 차원에서 이제 실거주자, 부동산 실거주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공시지가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너무 이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급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들을 저는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과거 대책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면은 빨리 고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박영선 후보 의혹을 둘러싼 내용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쿄 아파트 관련인데요. 이게 살짝 요약해 보면은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에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사실 실거주는 3년이고 임대를 준 게 7년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문제가 나온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 당대표를 했던 홍준표 씨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박영선 의원이 BBK를 너무 가혹하게 추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법무법인을 사찰하고 압수수색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직장을 구하게 된 출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 같은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보고 아방궁이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만 누가 그것을 보고 아방궁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들고 나온 것이지 실질적인 의혹의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자기가 초기 해명이 좀 부정확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측량하러 간 적도 없다, 땅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후보의 큰 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추궁을 하게 되니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곡동 땅이 뭐라고요? BBK가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인정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도 국민 앞에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곡동 지구 지정이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 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05년에 SH가 이 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2005년이면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 3월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무현 정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서초구하고 협의하는데도 잘 안 됐고요. 환경부에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게 되죠. 이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것이 이 건입니다. 그래서 2009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2009년 12월에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2009년 12월에 지정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됐다고요? 거짓말이죠. 또 하나는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2000년에 국회의원 할 때 이미 재산신고에 그 땅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7년 서울시장 하면서 재산신고할 때도 이 땅이 들어있었는데 몰랐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대범한 남자라면은 이 정도 땅은 몰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요. 36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 돈은 오세훈 후보의 휴지 조각이고 종이 조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만져볼 수도 없는 큰 돈입니다. 국장이 전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이 서울시 의회에 나가 답변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여기에 성냥갑처럼 짓지 말고 테라스형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주택을 만들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나옵니다. 네. 이 30만 평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국민 임대주택을 짓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그 과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함께 이걸 추진해 왔던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여기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2005년 6월 13일에 갔습니다. 실제 거기에 있는 경작인이 함께 측량할 때 말뚝을 받아주고 도와줬고 그리고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측량 팀장도 오세훈 후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거짓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에서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은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오후 3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백범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후 2달 만에 1차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등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 21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수준인 2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080 플러스 대책의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에는 약 770여 건의 컨설팅이 접수되어 주민과 지자체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과 2달여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입지 조건, 사업 가능성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제안이 먼저 접수된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소재 21곳을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 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들은 토지주 동의를 거쳐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럼 구별로 우수한 선도사업 후보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사업은 연신내 역과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봉구 창동 중공업지역 사업은 산업 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상업, 편의, 산업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 주거지 사업은 2014년 재개발구역 해제 이후 7년간 방치된 지역을 근린공원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우수한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천구 가산 디지털 역세권 사업은 남부순환로와 국가산단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공간 단절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도심형 주거공간과 상업, 문화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발표된 후보지들은 4월 중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토지주에 대한 동의 확보 절차에 착수하여 7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 주민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1차 후보지 외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여타 광역시 등으로부터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청장님들께서 직접 브리핑 현장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선도사업 후보지에 투기적인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위해 서울 내 4개구 14개 동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조사하였으나 가격 급등 등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 시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시점까지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와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2월이죠. 2사 공급대책 발표 이후 2달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과 도봉, 영등포, 은평구 등에 있는 21곳의 후보지를 조금 전에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상 공급 물량은 약 2만 5천 가구입니다.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중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7월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또 설명했고요. 나머지 후보지 320곳의 경우 7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근처 땅을 사고 팔면서 1년 만에 65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중견 기업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1km 정도 떨어진 용인 원산면 중릉리이며 지난 2018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이곳 땅 가운데 4만 8천여 제곱미터를 22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14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무리한 투자 속에 곧장 호재가 찾아옵니다. 넉 달 뒤 바로 옆 땅에 한 반도체 중견기업 B사가 제조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땅값이 오른 겁니다.
특히 이 기업은 공사 도중에 공장을 더 넓히겠다며 지자체에 계획서를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확장 예정지로 A사의 땅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확장 승인이 나기도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매입가가 88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무리한 투자에 나섰던 A사는 1년 만에 무려 4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으로 65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땅을 팔기 한 달 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발표도 난 터라 신규 택지개발 인근 지역이라는 또 다른 호재까지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야 안 되지? 크기가 완벽히 정보를 들어보았겠지. 이에 대해 A사 측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반도체 기업 B사 역시 본사를 옮기려던 와중에 옆 땅이 괜찮아 보여 샀을 뿐 뒷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니까 내가 그 사업을 내가 수건을 해서 내가 다 했어요. 그 일을.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난다고 고속도로를 발표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SK가 들어온다고 떠들고 그 회사가 이제 장비 발주가 폭주하다 보니까 안성 공장이 지금 확장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하지만 A사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애초 공장 확장 정보를 알고서 B사와 함께 추진한 매입이었다는 겁니다. 개발해서 옮겨주기로 같이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자체와 전문가들 역시 내부 정보 거래에 따른 매입과 개발로 추정했습니다. 같이 구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복만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개발을 앞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 B사가 클러스터 정보를 정말 몰랐던 건지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선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땅 거래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인접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이 가족, 친척, 이웃 주민과 함께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광명시 흥신도시 투기 행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1년 만에 65억 원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체. 법인 등기에 나온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떴다 방식 투기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 회사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편정하고 회사가 여러 군데 있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1, 2년 전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는 땅을 사려는 이들이 몰렸고 특히 땅값이 크게 오른 수용지 부근에 눈독을 들인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400여 미터 떨어진 중능리 밭.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친척으로 추정되는 2명과 이곳을 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다음 달엔 가족,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2필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근처 토지 거래 목록엔 인척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주소지를 용인에 둔 B씨도 배우자와 함께 역시 중능리 땅 844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민들은 지인, 이웃과 다른 땅도 많이 사들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원래 용인 사시는 분인데 직접 할 거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특별하고 깨기라고 바로 그냥. 투자자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10명이 함께 매입했습니다. 소유주들이 사는 곳은 경북과 충북, 부산, 대구 등 다양합니다. 현직 의사 등 10명이 40억짜리 2층 건물 부지 공동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거래 시점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역이 확정 발표되기 불과 열흘 전입니다. 직전 땅 주인은 유명 투자 전문가 3인방. 불과 2-3달 만에 2배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전에 산 양반 있지? 2달인가 만에 팔았을 거예요. 그 양반 투기한더라고 걔들은. 3명이 20억에 사가지고 41억에 팔았다고. YTN 분석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인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원산면 일대 거래량은 479건. 전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현 시세는 이때보다 4배 더 뛰어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나옵니다. 지금 평균 200 한 3, 40만 원 봐요. 그때 한 50만 원 갔을까?
수익성이 높은 신규 개발 지역 인접지를 쪼개 사들이고 가족, 친척의 지인까지 동원하는 양상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판박이로 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군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군포시청과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포시청은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016년 9월 지인과 함께 대아미 공공주택지구 필지를 매입한 뒤 수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뮌헨시는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베를린시는 부작용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60세 미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ir Personen, egal ob Frauen oder Männer, unter 60 erst einmal nicht mit AstraZeneca impfen. 인근 브란덴부르크주와 뮌헨시도 이날부터 6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 의심 사례가 31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31명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과 중년 여성들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는데 독일의 질병관리청 기역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는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유럽의 예를 이유로 55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 rare but very serious side effect has been seen primarily in young women in Europe. 독일의 이번 결정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백신 보급 확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검토 진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달 브리핑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가능성 있는 대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나흘 만에 또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이제 설 연휴 이후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봄철을 맞이하면서 이제 좀 날도 따뜻해지고 이동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또 꽃놀이 관련 이런 모임이나 이런 여행들도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좀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와 연관해서 결국 이동량이 늘면 한 2주 간격을 두고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방심하고 있다가 또 이게 대규모 유행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금 현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여기에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한 4명 중 1명 꼴인데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죠. 이제 그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되고 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산밀의 공간이나 이런 곳에 이제 가게 되면 또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그 개개인의 이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서만 막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만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정맥 혈전증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일반적인 정맥 혈전증은 이제 다리 쪽의 정맥에 이제 그 피가 정체가 되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폐동맥이나 이런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맥 혈전증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된 뇌동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는 이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아주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가임기 여성들, 그러니까 임신 전후로 또는 피임약을 먹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이런 입원에 있거나 그리고 감염에 의해서도 이게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감염에 인한 그런 요인이 한 10% 정도 이제 차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이런 일반적인 정맥 혈전증과는 달리 뇌동맥동 혈전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생기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독 한 10만 명당 1명이 생기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에는 파종성 그 혈액 응고장애까지 이제 같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약물에 의한 그런 그 혈소판감소증이나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단 독일 당국에서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좀 접종을 중단하고 좀 더 결과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뭐 뇌정맥동 혈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 대체 백신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측에다가 충분한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이제 그런 좀 조사 결과를 달라고 해서 일단 좀 잠정 중단 55세 이상 그 미만에서는 잠정 중단을 하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증상이 비교적 좀 젊은 여성들에게 발생이 좀 작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정맥 혈전증과는 달리 이제 보통 가임기 여성한테서도 네. 평소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한 명인데 이 질환인데 이게 백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 뭐 물론 이제 10만 명, 100만 명당 한 명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백신 연관성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굉장히 잘 생기고 위험한 질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과 연관이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판명이 된다 그러면 접종 전에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또 그런 거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운 다음에 접종을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연구 결과들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궁금한 게 이 뇌정맥동 혈전증이 또 어떤 병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뇌로 가는 정맥에 이른바 혈전 피 덩어리가 생겨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입니까? 그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뇌 동맥이 막히는 겁니다. 동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동맥이 이제 그런 먹이고 있던 그 뇌 부분이 경색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데 이건 좀 정맥은 말 그대로 동맥을 흘러나와 가지고 그 뇌 안에 이제 좀 정맥이 모이는 게 좀 넓은 공간, 정맥동이라는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서 피가 이제 와류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혈전 같은 게 아주 드물게 생기는데 이게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나 이제 임산부들한테 원래 임산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혈전이나 이런 혈소판 감사증이 잘 생기는데 그런 거와 연관된 보고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백신이 혹시라도 이런 면역 반응들로 인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이런 부분이 대비가 필요하면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뇌정맥동이란 게 그 동이 동굴할 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공간은 거죠? 이제 사이너스라고 해서 이게 넓은 공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뭐 백신 연관성이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혈전증이라는 게 뭐 동맥이든 정맥이든 사실 정말 위험한 거는 코로나19 환자한테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같은 경우는 동정맥 혈전증이 뭐 많게는 10에서 20%가 생기고
관련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이게 연관성이 있거나 10만 명 등 100명 등 한 명 뭐 뇌정맥동 혈전증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접종 중단을 해가지고 접종을 늦게 맞아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 걸리신 분이 혈전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몇십 배, 몇천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을 해서 이거 접종 중단은 사실 조금 섣부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연관성이 있을 때 아나필락시스처럼 미리 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단조차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을 잘 살피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 나라들에서 지금 뭐 일부 나라에서 이제 접종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늦게 맞았던 분들은 사실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혈전증으로 고생하실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정부에서 다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얘기했던 이런 정맥 혈전증과 관리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네, 방역 당국이 자세히 살펴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분들의 생각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아서 걸려갖고 생길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우리나라는 지금 70만 명 정도 이상 접종을 했는데 지금 한 분 이제 젊은 여성분 한 분이 지금 생긴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뭐 10만 100만 명당 한 명 생길 수도 있는 연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도 생기는 그런 질환이긴 하지만 그런 연관관계를 잘 살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들 걱정해서 접종을 중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백신 수급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지금 국내 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계획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결국은 백신 수급이라는 거는 생산이 돼야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백신 생산 공장들의 지금 그 생산이 좀 원활치가 않고 그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 나라에는 뭐 백신 수출 금지까지도 이제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원래 이제 오늘 그 코백스 파실리티 통해서 한 뭐 40만 명분 가까이가 이제 원래 출발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4월 뭐 셋째 주는 뭐 미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조금 수급의 불안정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미 국내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생산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국내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려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백신만 있다 그러면 뭐 1,200만 명이라 그보다 초과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수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데 노바백스 백신의 원료 부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기술 이전 계약까지 맺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이 됐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저도 이제 노바백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개인적으로 가장 맞고 싶은 백신 고르라면 노바백스를 고를 정도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백신인데요. 이게 이제 합성항원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노바백스는 사실 이제 합성항원을 만드는 이제 어찌 보면 일종의 벤처 기업이고요. 이 백신의 핵심 기술은 이제 다른 이제 외국계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GSK랑 사노피 이런 데서 면역 증강제 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아마 뭐 제가 보기엔 합성 항원 이런 그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인 뭐 GSK나 사노피에서 그 공급하는 면역 증강제에 좀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라 그러면 사실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훨씬 수급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면역 증강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궁금한 게 백신 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겁니까? 특히 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 중에 하나가 mRNA 백신 기술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신의 그 단계마다 특허들이 다 외국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풀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면역 증강제 관련된 부분도 그런 기술을 개발한 그런 회사들 측에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컸는데 지금 조금 이제 그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제약 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을 사들여야지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권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기술은 있는데 그 역시도 어떤 재료나 나름의 그런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사정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일찍 접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이 이제 내일부터 될 것 같은데요.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발열이 있거나 급성 질환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사실 접종을 좀 미뤄야 되는데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치매나 아니면 그 와상 상태에서 이런 표현이 어려움거나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접종하기 전에 몸 상태를 좀 살펴서 접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뭐 관련 주치의나 이런 분들한테 잘 확인하시고 좀 접종을 진행하시는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접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흘 만에 황사가 물러나고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이 아주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짙은 황사가 물러나면서 공기가 깨끗해졌고요. 쾌청한 하늘도 드러났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1.8도로 예년 수준을 7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따뜻하지만 해가 지는 퇴근길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은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내륙의 대기질 깨끗합니다. 일부 제주도와 전남 지방만 공기가 탁한 모습인데요. 내일은 이마저도 모두 물러나면서 전국의 공기질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전남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0도, 대전과 대구 9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의 봄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산행 계획하신다면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요. 불씨 관리 항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제 휴대폰으로 온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들입니다. 확진자 발생 상황부터 방역 수칙을 당부하는 내용까지 한참을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에 받은 재난 문자만 해도 40통에 달합니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난 문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올해 1, 2월 전국 재난 문자 발송 건수는 15,518건으로 집계되는데요. 하루 평균 263건의 문자가 보내진 셈입니다. 이건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였던 작년 동기 대비 약 6배 수준이고요.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9배에 달합니다.
하루 수백 건씩 보내지는 문자, 비용 부담은 없을까요? 재난 문자는 공익성이 강해서 따로 발송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 재난 문자 발송에 필요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데요. 이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메워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 문자 알림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방해가 된다, 이런 댓글이 많았고요. 이미 차단을 했다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문자가 온다며 무분별한 재난 문자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가 역시 재난 문자가 남발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장소에 대해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재난 문자를 전부 보내는 것은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관심이 없고요. 보내는 쪽에서도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관계된 분들한테 보내게 되면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 남발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문자 송출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한 건데요. 확진자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인 방역 수칙, 그리고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실적 홍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많은 불만이 제기됐던 심야 시간대 발송도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운영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 문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토대로 한 확진자 수 감소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등 4개 구에서 21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합쳐서 판교 신도시 수준인 2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후보지가 어디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 국토교통부가 역세권과 중공업지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도심 공공주택을 짓는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은평구가 9곳, 도봉구가 7곳, 영등포구가 4곳, 금천구가 1곳, 모두 21곳입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을 살펴보면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과 녹번역 인근, 세전역 인근이 포함됐습니다. 또 금천구 가산 디지털역과 영등포구 영등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인근 역시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중공업지구는 도봉구 창이동 주민센터 인근을 포함해 2곳이 포함됐습니다. 저층주거지 개발 후보지는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영등포구 옛 신길 2사 15구역, 도봉구 쌍문일동 덕성여대 인근 등 모두 10곳입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입지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선정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구 증산 4구역에서 가장 많은 4,100여 호가 공급되고 영등포역 인근에서 2,500여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21개 지역을 모두 합쳐서 판교 신도시 수준인 2만 5천 호 공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모두 후보지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 계획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안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어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1차 공개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서울에서 2차와 3차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7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과 조기에 회담을 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고위급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 위해 외교부 아테 국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교과서 문제로 어제 정부가 일본에 강력한 항의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관계 개선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 외교장관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양자회담이나 한미일 3국 회담 등 어떤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 국장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고위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의 범위에서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99%는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도훈 기자.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것도 문제인데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 장관은 한미 간의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할 거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미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대남 비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양국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자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국도 최대 교역국이자 매우 중요한 나라로 우리는 미중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양국 정상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정세는 필요할 경우 24시간 안에 우리 교민이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게 현지 공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성명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국가별 인권 보고서 공개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이 요청한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어 안보리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We held a committee meeting of the 718 committee on sanctions, and we're looking at additional actions that we might take here in New York.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 나라가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우려와는 달리 안보리 회의는 어떤 성명이나 조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위구르인들에 대해 집단 학살을 자행했고 수감과 고문, 강제 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at's a commitment that I and the entire Department of State take very seriously. 북한에 대해서는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고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국제기구 등이 북한 내에 체류하지 못하면서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2018년 보고서부터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자회견에서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의 자체 조사 작성 보고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다만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 이후에도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자 미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뉴욕 중심가 맨하탄의 건물 앞, 흑인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시아계 6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립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3차례나 더 강하게 내려찍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보안 요원은 말릴 생각은 않고 출입문을 닫아버립니다. Damn it, I am so sick of standing here demanding something to be done for my people. She is lying in the hospital right now. We don't know who she is. We don't know how to help her. 같은 뉴욕의 지하철 안,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급기야 쓰러진 남성의 목까지 조릅니다. 하지만 역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애틀랜타 참사 이후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질 않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산하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공격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versation we had today with the AAPI leaders and that we're hearing all across the country is that hate and violence often hide in plain sight. It's often met with silence.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전담팀은 앞으로 몇 주간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의견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권영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일단 어제는 부산시장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서울시장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야 중진분들 모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네, 일단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그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점수를 좀 매겨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박영선 후보 어저께 보신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하고 대응을 한 게 좀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어저께 제일 많이 쓴 용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곡동 땅 얘기할 때 그냥 버럭 화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 지역인 구루 그리고 가리봉동에 가서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이 이렇게 좀 더딘 거는 박영선 후보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내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3번이나 면담 시장 때 요청했는데 왜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냐. 사실상 개발이 안 된 거는 지금 시장 책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권 의원님도 평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이번 선거가 조금 전에 우리 국제 외교안보 뉴스가 나왔는데 그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그 국력이라든지 사회 관심이 그 부분으로 쏠려야 마땅한 때 이게 아주 불필요한 선거가 생겨가지고 모든 그 관심들이 거기에만 다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거고 또 중요한 선거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두 번의 토론을 보면서는 그래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도 정치를 그러니까 이 짧지 않은 시간 마찬가지로 저하고 마찬가지로 하신 분이지만 좀 걱정스럽고 아쉽다는 부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토론 내내 뭐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똑같이 기억하시겠지만 내곡동하고 뭐 수직정원인가요? 그거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내곡동이 뭐 어쩌고 뭐 또 어디 측량이 어쩌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시장을 뽑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내내 거의 뭐 네거티브 부분만 하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와 좀 다르게 그 박영선 후보의 뭐 수직 정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도 내곡동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곡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뭐 어저께인가요? 오세훈 후보가 팩트 체크도 해가지고 나오고 그랬던데 이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벌써 좀 약간 기억이 흔들리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이 TV 토론에서 이 허위 내용을 발설을 했다가 그게 이 항소심까지는 유죄였지만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그 언젠가는 뒤집어져야 될 판결이라고 보는데 뭐 그 판결을 믿어서 그런지 이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는 이게 선거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반드시 짚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얘기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렇죠. 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두 분 다 중진 분이셔서 그런지 말씀은 점잖게 하시는데 일단 말에 뼈가 있어서 치열한 신경전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가 꼭 이제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2일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은 뭐 좀 이렇게 슬슬 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네. 뭐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정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강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나 이 실망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정에 덜 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세를 좀 바꾸려고 그런다면 국회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풀어야 될 게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이게 벌써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갖고 이게 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저걸도 보궐선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21대 선거에서 180석을 준 뜻은 아마도 이런 법, 국민들과의 이해관계는 없고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밖에 없는 법, 이런 법은 확실하게 처리하라라고 아마 준 거라고 봐서 이 법은 조속히 선거 전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기만 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처리 못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 자료 다 냈습니다. 예? 다 내서 우리부터 먼저 그러면 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도 아마 전수조사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되는 개혁을 하는 그런 계기의 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 그런 면이 만약에 정치권이 한다고 그런다면 국민들의 투표율, 우리 지지자들도 적극적인 투표할 거다. 이래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현재 판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이슈를 추가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과 아울러서 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들도 같이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 잡은 게 없고요. 그 민주당에서 이 권익위원회 그 전수조사를 의뢰하셨다는데 거기 위원장이 여당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지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의구심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당에서는 계속 우리 당이 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에 등장을 한 게 그 김영란법과 함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당의 대표이셨는데 그 분리하는데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영란법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그 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전반적인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자 했는데, 그게 여야가 그 동안에 좀 뭐 게을렀는지 다른 일에 바빴는지 해서 못한 거지, 그게 야당한테 책임을 지우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세 부분은 그 언론 그 여론조사 부분은 뭐 제가 조심해서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론들에서 이제 얘기되는 거는 조금 앞서 있는데 과거에 뭐 그런 게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세균 총리랑 종로 선거할 때도 한번 뭐 완전히 크게 뒤집혔죠. 그때는 20% 정도 앞서는 걸로 있다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한 10% 지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랑 2010년도에 선거를 할 때도 많이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6%인가 0.5% 정도였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두 사례와는 조금 달리 다른 지표들과 연동을 해서 여론조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LH 사건으로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 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최근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이 전세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아주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 같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뭐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 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그럼 선거 전에 우리 국민의힘도 처리할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게 그 얼핏 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소급 적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예, 내부 정보를 알고서 했다 그런다면 그거는 소급을 해도 법리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 사회 악적인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건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도 포함한 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논의는 충분히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급 입법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게 한 2번 정도, 제 기억에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친일 청산을 할 때 그 반민특위에서 해방 직후에 그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할 때는 그게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당화가 됐고, 또 한 번은 소급 적용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아마 처벌하고 이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광주 학살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 반인간적인 반인류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얼마든지 찬성인데, 이 투기는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소급 입법을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법조계나 혹은 국민 전체의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처리한다. 우리 그렇게 약속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저희들 우선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서 들어봐도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이 소위
그 토마 피케티의 그 자산 불평등 얘기처럼 이게 단순히 뭐 현재 소득의 불평등을 떠나가지고 이 자산에서 불평등이 있으면 그 불평등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동산 문제, 투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소급입법을 해설해도 이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에다가 우리 단체장들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이거는 물타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순서대로 하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우리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우리 당 사람이란다면 거긴 스스로 자기가 직무에서 회피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권익위원회에 야당 추천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추천한 의원까지 포함해서 공정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럼 뭐 저는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옥석을 한번 가려봐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다시 선거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진이시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의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신 의견이신 겁니까? 네, 답변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시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두 분 다 여론조사 그리고 판세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어떤 계층이 많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먼저 어느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로 봐서는 특히 이제 20대 층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지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우리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 부동산, 그러니까 심지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값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아픔이 있는 거고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그 잣대가 국민의 잣대, 청년의 잣대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잣대, 정치권의 잣대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20대들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투표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래도 꼭 한번 생각할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국면에서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개혁할 정당이 어딘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정당이 어느 건지 이걸 좀 판단해서 투표를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지지도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 선거 우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서 첫 번째 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의 경쟁력. 이게 1년 3개월짜리 그 시장 선거입니다. 지금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실정, 특히 아까 우리 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의힘 당이 이기는 게 마땅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20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대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뭐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못 읽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 의원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0대 표심이 평소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투표를 계속하고 또 삶을 정적인 건데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 어떤 진영적이거나 이념적인 관성들이 생깁니다. 근데 20대는 아직 그런 관성이 생기기 전이고 진영적인 관성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볼 그 가능성이 큰 집단입니다. 근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되게 진보적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은 좀 진보적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움직임 유동성은 굉장히 큰 그 집단이라고 보는데 그 집단이 요즘에
여러 가지 뭐 LH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타 뭐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조국, 윤미향, 그다음에 최근에 김상조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어떤 위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제 사실은 사전 선거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사전 선거를 젊은 층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이제 보수 정당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있었지요. 근데 저는 그 제가 사전 선거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법을 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낸 거는 아니고 이게 선거 기간이 다 합쳐서 한 2주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근데 그 2주밖에 근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대개 지금 요즘 선거처럼 뭐 거의 네거티브가 위주가 되고 정책이 뭐가 있는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은 수직 정원에 뭐가 있는지, 오세훈 후보의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본 투표일을 이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 투표를 하루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특히 그 우리 사전 선거에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그렇더라도 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안심은 항상 금물이지요.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또 투표장에 나올지도 관심인데 이번에 투표율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게 투표율은 높여야 되는데 사전 투표율을 이틀에서 3일로 늘리자는 얘기를 안 하시고 줄이자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거는 저는 본 투표일을 늘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투표도 하루 늘리고요. 투표율도 하루 더 늘리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더 후보 당선됐을 때 더 공신력을 갖고 신뢰를 갖고 시장을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책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입만 열면 지금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그 관계자들은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대선이 아닙니다. 이거 서울시에 이거는 살림꾼을 뽑는 건데 이건 정치 노름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남짓한 서울시장을 하는데 정치 논쟁을 하고 정치 노름을 한다 그런다면 이 서울시 이 행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정권 심판을 하자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오세훈 후보의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 서울시를 안심하고 맡기기 어렵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갖고 논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아쉬운 거고요. 만약에 정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정책 검증을 못 한다 그런다면 그래서 저희는 3자 대면을 하자 그러는 거죠. 본인은 내곡동 땅에 간 적도 위치도 모른다 그랬다 그런다면 그러면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측량 팀장이나 그리고 경작자나 오세훈 후보가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정책 검증을 간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정책 공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두 분 다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고 정책을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데 두 분 다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김에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권 의원님께서 오세훈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서 정권 심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거짓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짧게라도 제가 진행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박영선 후보보다는 우리 노 의원님이 좀 거짓말 얘기를 좀 덜 하시는데 그 박영선 후보 훨씬 많이 하시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가 그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가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정권 심판론 부분은 이게 임기 말에 사실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러나 임기 말에 치러지는 거고 또 더군다나 대선 그 1년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이 전국 1, 2도시의 이 책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갖는 거는
피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느 나라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우리 논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세금 문제가 있는데 네. 세금 문제는 중앙 정부 이슈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내에 한 7만, 8만 이렇게 가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한 17만, 18만 정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아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한 7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10만 가구 정도는 뭐 상생 주택, 그다음에 모아주택, 그게 뭐 조금 다릅니다. 모아주택은 좀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건데 좀 작고 상생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공임대성으로 보이는데 저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35만 가구를 다 하는 게 과연 이게 과다 공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낮춰야 됩니다. 그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해봐야 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더 해가지고 좀 내려가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5만 가구가 좀 과다해 보이더라도 저는 그거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17만, 18만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이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5, 6년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394군데인가요? 한 400군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사실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포도 그렇겠지만 우리 용산 지역 같은 경우 고도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아놓으면은 이게 재개발할 때 이게 수익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자기네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은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17만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이제 30만 원, 5년간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주도만은 아닙니다. 민간주도도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주도만을 해갖고 이제 공급 부족한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민간주도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은 또 불로소득, 또 시세 차익을 많이 봐서 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법을 반값 아파트 입법 특별법을 제가 근거법을 마련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에 1,000만 원, 그러니까 2억에 20평짜리, 3억에 30평짜리 집을 그러니까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평당 1,000만 원. 예,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고 거품을 좀 빼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무주택자도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택 복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예. 한번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당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두 분 모두께 정확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권 심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 박영선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무주택자들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후보 그래서 지지합니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세훈 후보는 일할 준비가 돼 있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남은 임기가 남은 시장을 첫날부터 능숙하게 저는 구호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 경쟁력도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지만 이번 선거가 어쩔 수 없이 이 선거에 이게 부수되는 이번 선거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박영선 후보가 지금 선거 때니까 뭐 여러 가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지만 그래도 선거 끝나면 다시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본 저희가 시간이 끝나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 미추홀 구청장이 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9일 김정식 미추홀 구청장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의도는 없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SNS에 자신이 다니던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김 구청장은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통사 갑질 혐의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애플코리아 측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현장 진입을 막아선 전직 임원 류모 씨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2016년 6월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뤄진 공정위 현장 조사 당시 사무실 네트워크를 차단해 전산 자료 조사를 방해하고 관련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황사먼지가 걷히고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4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무려 23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먼지가 걷혔지만 일부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은 이마저도 모두 해소되어서 전국의 대기질이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대전 9도, 광주도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 20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